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나 저제 끝나나 그랬는데 아직 계속 안 끝나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개 코로나19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사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태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내용들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우리 경험이죠. 이걸 다루고 있는 학문들이, 과학적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면역학일 겁니다. 그래서 면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면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면역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면역이라는 강하고 약한 게 아니라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을 새롭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이 전염병, 역병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이 역학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통계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학문들이 많이 부분 과거에 질병도 설명해 왔죠. 그리고 지금도 상당한 부분 유효한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새로운 관점을 도입을 해봤습니다.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흐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역학에 대한 어떤 뭐랄까 패러다임이 상당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저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면역이 아니라 좀 새로운 관점에서 면역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생물 현상을 역설로 바라보고자 하는 새로운 생물학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태까지 주로 서양 학문을 주로 공부를 해왔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전통 학문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상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사회의 양식들이 새로운 현대과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우리 전통 한국 사상 속에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물론 이건 뭐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 가능하지는 않아요. 논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존재의 느낌이 든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한번 뭐 어설프나마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매치시켜 보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서론에서는 우선 코로나19의 경험과 전략, 다른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비교적 잘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뭐 몇십만 명씩 아직도 나오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전략도 상당히 많이 다르더란 말이죠. 그걸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저는 삶의 문법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삶의 문법. 뭐 사상, 철학, 뭐 이렇게 굉장히 일상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라기보다는 삶의 문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일정한 틀, 룰, 뭐 이런 지향 이런 것들을 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또는 전통적인 거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다른 세계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의 문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뭐 특히 최근에 무슨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지 우리도 잘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삶의 문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지금 뭐 전염병을 겪어냈던 역사 경험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알아야 또 우리가 현재와 또 미래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면역 얘기를 할 겁니다. 면역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면역학이라는 학문만큼, 면역학이라는 과학만큼 은유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런 학문도 물론 대부분의 과학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이 은유가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유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열쇠와 자물쇠 또는 뭐 나와 너 이런 것도 있고요. 기계의 은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이 면역의 은유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어떤 적대적인 관계, 투쟁의 은유 또는 기계의 은유 이런 것들이 좀 극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얘기를 한다면 그다음에 역설의 생물학, 파라독스죠.
아주 소수입니다만 지금 주류 생물학에서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번역 소개되어 있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계적이고 한안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생물학이 아니라 이 생물 현상 속에서 역설의 현상을 발견해내고 그 역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생물학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 현실, 일상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이제 위에서 한국 사상 뭐 삶의 문법 얘기했는데 저는 묘합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율곡이 선생이 한 말인데 여기서는 이기 묘합이죠. 이와 기의 묘합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첨단 과학 이걸 이제 김상일 교수 같은 분은 신서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이런 그런 첨단 과학의 사유 방식과 우리 전통의 삶의 문법과 뭔가 공유되는 지점이 있더라. 공명을 일으키는 지점이 있더라.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함께 춤을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아야만 되는 그런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험과 전략입니다. 우리는 초기부터 격리와 추적이라고 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고 철저하게 투족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개방, 투명, 민주라는 원칙을 처음부터 세웠죠. 그런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의외로 굉장히 큰 실패를 겪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집단 면역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방역을 거의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일상을 그냥 영위하다가 또 갑자기 그냥 감염이 폭발돼서 또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미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러면 그 셧다운에 대한 그 반대 열기가 고조됐죠. 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느냐? 그래서 방역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는 뭐 총 들고 의사당에 쳐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거부하고 또 혐오 정서를 자극했죠. 아직도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초기에는 중국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래서 그들을 뭐 처음에는 어디입니까 진천인가 어디 생활치료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여론이 있었죠. 곧 잠잠했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서양에서는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생태주의적 각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우리가 생태적인 자연을 우리가 학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뭐 일견 옳은 얘기긴 합니다만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태주의적 각성은 필요하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적과 아와 비와의 간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어떤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생태계의 어떤 변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와 같이 살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강하고 그 독성은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아직은 금방 그런 형태가 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사상 또는 삶의 문법인데요.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썼단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말을.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게 한 100여 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본의 니시야마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그 서양의 그 사상, 철학을 배워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일본에 들어와서 희철학이라고 번역을 한 게 거기서 유래됐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봤던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주의 철학이고 실증주의 철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도 굉장히 아주 넓은 스펙트럼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건데 그중에서 일부만 보고 와서 그거를 철학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 이후로는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한국 철학 이렇게 우리 전통의 사상조차도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단 말이죠.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일반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보기에는 철학이라는 말이 쓰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의 이제 철학에 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문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건 뭐 유진현 시딕의 이제 현학이라고 하는 거 주로 이제 노장 사상을 중심이라고 합니다만 현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학이 있습니다. 양명학의 심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성리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름을 했어요. 불학도 있고 뭐 다양한 의미의 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서양의 그 번역어 하나 철학 하에 밑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많은 뭐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대비되는 용어가 현학일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하면 이거 밝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밝음을 뜻하는 거지만 현 그러면 뭔가 그윽하고 과물한 그런 묵직함, 깊고 묵직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명확한 그런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철학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울림이 큰 그러니까 이제 울림을 주는 그런 학문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서양의 기준에다가 모든 걸 뜯어 맞히는 일은 참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양에서 아시다시피 필로소피는 지혜사랑이죠. 그 우리는 뭐 도는 스스로 그러함 아닙니까? 도법 자연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달라요, 그죠? 출발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건데 그걸 우리는 그냥 철학이라는 말에 하에다 뭉뚱그려 놓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양의 철학은 주로 질서 잡혀져 있는 세상, 코스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은 카오스모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섞여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기술이고 이해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에서 지식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도를 추구했다는 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른 학문체계인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냥 무턱대고 서양 기준 하에서 모든 거를 재단해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해하는 방식 또는 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병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전통 사유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가 깊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전통 우리 한국 사상을 제대로 다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쭉 공부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흐름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 여기 건국 신화에서 이런 이념을 제시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러죠. 우리만 있다는 거죠. 홍익인간.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 세상이죠.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하늘과 사람이죠. 환인과 한웅, 하늘과 사람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여기 수운의 동학 사상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늘과 인간의 사상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자 사상에서 뭐 도법자연, 뭐 무의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 시대기에 이제 고은채촌이 이제 유불선을 갖고 풍류라고 그랬죠. 현묘지도 풍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시기에 또 우리가 지금 우리 한류와 유사한 그런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요. 동풍이라고 막 그러죠 아마. 그래서 이때는 고은 최초원도 당나라에 유학한 유학파지만 돌아와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학문 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뭔가 굉장히 독자적인 그런 학문 전통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 시대 넘어와서 뭐 성리학이 지배하는 500년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왔죠.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묘합이라고 이익이 묘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우리가 되살려야 될 그런 개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최재호의 동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주 이건 굉장히 뭐랄까 철학이라는 말 쓰겠습니다만 굉장히 철학적인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연이견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동학이라고는 하 특히 무슨 선비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대 교주 최시영은 일장무식이었다 그러죠. 참 원래.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스승이 이제 그 후계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귀족 또는 선비들만의 학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동학이라는 것은 우리 민중의 삶 속에 녹아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최재호는 상당히 그런 공부를 한 양반이죠. 그래서 유가적 전통에서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이 섞였다는 거죠. 어떤 민중의 정서와
유가적 전통이 섞여서 나온 곳이 또는 아마 여기 도가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사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뭐 이건 뭐 도가 사상이 있음과 없이 있음, 이건 뭐 아마 유영호 선생이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연기현은 임과 아님, 뭐 이다 아니다가 섞여 있다는 거죠. 이건 서양하고 너무 다른 거죠. 서양에는 비동사 그러면 무슨 뭐 모순율, 뭐 배중률 이렇게 갖고 동시에 일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비동사가 존재이기도 하고 어떤 그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구분한단 말이에요. 있고 없고 이다 아니다는 구분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있고 없고도 그렇고 이다 아니다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역설을 허용하는, 역설 속에도 존재하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생물학, 역설의 생물학과 유사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염병을 겪어낸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 최초에는 뭐 서양에서는 뭐 원죄가 병의 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유정자의 부독 때문에 생겼다, 혼일령이다. 그다음에 과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로 알려졌죠, 원인을. 경험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경험은 여기에요. 역이라고 하는 말은 요게 이제 그 앞에 요게 붙는 역에 또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부역, 병역 뭐 이럴 때 하는 역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요게 붙으면 이제 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담이죠, 부담. 함께 나눠져야 할 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역을 간다 그러면 그것도 의무로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병도, 전염병도 그랬었다는 거죠, 전통사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염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여기였을 때는 나눠져야 할 짐이었단 말이죠. 이게 역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오염원이에요. 피해야 되는 그런 오염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경험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은 과거에는 이제 안에서 깨닫는 무, 그다음에 밖에서 구하는 유가 이제 과학의 세대는 이제 유가 되죠. 과거에는 우리 안에서 어떤 경험 구조였다고 한다면 밖에 되는 거고, 과거에는 이제 삶의 문법이었다면 지금은 과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염병, 역병이라고 하는 것의 경험을 경험하는 방식도 이렇게 크게 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몸으로 겪는 거죠. 경험의 주체와 객체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독특한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도돌이표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겪죠. 그리고 몸을 갖고 행해요. 뭐 피하기도 하고 뭐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그걸 느끼고 행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는 구현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그런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존재가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수 선생 같은 경우에 몸 철학, 뭐 기철학에 발전해서 몸 철학 얘기를 합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의학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중심을 몸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 역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몸이라고 넣어서 그냥 객체로 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체험계, 지향계, 관계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으로 체험하죠.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향을 해요. 생존하고자 하고 살아남고자 하고 그다음에 후손을 남기고자 하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과 지향과 관계의 체계라는 거고요. 이건 뭐 우리 전통 문헌에 나오는 이신관신, 몸으로 몸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저기 뭐 다른 걸 따왔습니다만 이제 크로노토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경험의 어떤 상자죠. 저기는 시간과 공간과 시간과 장소와 경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 상자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객관화해서 보는 바이러스라든가 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절해서 보는 것과는 다른 그런 몸, 그런 병, 또 그런 면역, 그런 코로나19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수렵 채취 시기에는 전염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만큼 먹고 이동을 하니까 오염이 적고요. 그래서 없었어요. 농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전염병이 시작되죠. 그 단일 작물을 재배하니까 에너지원은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많은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만 모여 살게 되니까 오염 물질이 쌓이게 되고 거기서 또는 이제 동물과 함께 살게 되니까 동물에서 앓던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농업 시대 농업 혁명이라는 게 혁명이지만 또 질병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폭발 지점이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서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또 악화되죠. 뭐 특히 이제 아주 밀집하게 살게 되면서 결핵, 이 19세기의 뭐 일반적인 질병이었죠. 그다음에 콜레라, 식수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강물을 퍼다 마시는데 거기서 이제 콜레라가 엄청나게 퍼졌던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교육과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염병에 있어서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모든 인류 역사상의 전쟁 속에서는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는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겁니다. 이제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정복하죠. 아즈텍은 수십만 명의 인구인데 코르테스는 불과 수백 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즈텍인들에게는 없었던 면역이 코르테스의 그 군대에는 있었고, 그래서 그 면역의 격차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918년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팬데믹이죠.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은 아직도 독특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생태적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라에 따라 다르고 그 굉장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어떤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현상, 역사적인 정치적인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에 만연된 그런 사태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별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치학이다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어떤 사람이 했어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힘이기도 하다. 생물 문화적 힘이다. 바이오 컬처럴 포스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현상과 문화적인 현상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뭐 전염병이 기록이 안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이러면 조선 실록에도 보게 되면 뭐 거의 매해 역병이 유행했다는 기록이 나온대요. 1750년에만 22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인구가 뭐 불과 얼마 되겠어요? 1000만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22만 명이 죽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호환마마가 일상이었잖아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굿 같은 걸 통해서 예방 치료를 했을 거고요. 또 허준 선생이 이런 그 전염병 매뉴얼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게 이제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 뭐 모든 것이 무너지죠. 종교도 무너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19세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생, 요거는 이제 그 수도 강물을 퍼다가 마셨는데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이 다 콜레라 걸려 죽고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 위생의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 군대에서 야전병원에서 굉장히 열악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위생의 관념을 깨닫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이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장 최근에 스페인 독감 1918년이죠. 조선에서만 14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19는 약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과학적인 환경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산술적인 수치로만 보게 되면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방역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면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면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유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쟁과 기계의 은유예요. 전쟁과 기계. 열쇠와 자물쇠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잖아요. 항공과 항체가 열쇠와 자물쇠처럼 맞아서 그 자물쇠가 열리듯이 그로부터 면역 반응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계의 은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의 은유죠. 식세포, 파고사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병균이 들어오면 이 세포들이 그걸 잡아먹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의 이제 은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전쟁의 은유가 나타나니까 다음 은유가 뭐냐? 자기와 비자기. 나에 속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 간의 투쟁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 설명합니다만 이제 클론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항원성 연결망 이론입니다. 이제 클론 선택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와 비자기의 은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 간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은유 속에 갇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면역이 강하냐 안 강하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뭐 시중에는 뭐 면역 강화제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면역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면역은 강하고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건데 그걸 너무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 선택까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항원성 연결망 이론인 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 클론 선택 자기와 비자기 같은 경우에는 나에 속하는 면역학적으로 자기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그 면역학적인 정체성이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간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죠. 근데 항원성 연결망 이론인 것은 뭐냐면 이미 내 안에 다양한 항원성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면역학적 정체성은 똑같지가 않아요. 내 면역 세포 중에서 이런 A라는 놈, A-라는 놈, B, C, C,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항원성 연결망 이론에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다양한 나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나들끼리의 연결망이 있다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자기와 비자기 은유에서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 하나예요. 하나의 정체성이고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같은 유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같다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 속에도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교란을 일으키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세포를 공격하기도 해요. 정체성의 위기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 바깥에서 뭐가 침입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이미 어떤 정체성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면 공격하지 말아야 될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다른 정체성이 진화하는 때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인 거죠. 그래서 현대인에게 굉장히 자가면역 질환이 많잖아요. 이 항원성 연결망 이론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다 치면은요. 물론 이제 이 이론이 클론 선택 이론이 유효한 측면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와 비자기라고 하는 은유가 맞아요. 맞는 경우 많아요. 근데 전쟁과 기계의 은유도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원성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다른 이밀적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이 특정한 면역 세포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나의 면역학적 정체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들이 뭐 어떤 게 하나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점차적으로 관계적 정체성의 변화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전통 사상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면역의 은유는 열쇠 자물쇠처럼 돼 있고요. 뭐 어떤 그 지자체장이 이런 그 명칭을 달고 났어요. 코로나19 박살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뭐 전쟁의 은유죠, 그렇죠? 전쟁의 은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잘못된 말입니다. 박살을 어떻게 냅니까, 그렇죠? 이거 얼마 전에 무슨 어떤 뭐 재벌 회장이 무슨 뭐 멸공 어쩌고 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양분화해서 설명하는 그런 사유 양식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은유, 뭐 열쇠와 자물쇠의 은유, 그다음에 자기와 비자기의 은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의 은유,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 정체성의 은유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클론 선택 이론이에요. 클론 선택 이론은 뭐냐면 뭐 주기세포가 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 림포사이트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 바깥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항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항원이 들어오면 이 항원이 예를 들어서 림파 세포와 항원 적합성에 맞는다. 그러면 이것이 막 증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개가 있는 면역 세포 중에서 항원에 딱 들어맞는 그런 그 세포가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침입한 그런 항원에 대비한다는 것이 이제 클론 선택이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걸 아직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그렇지만 이 밑에 거는 이제 면역 네트워크 이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이것들 간의 네트워크가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뭐 유전적인 정체성, 이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의 다양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의 정체성, 이걸 정체성으로 본다는 겁니다. 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학문이죠. 그것도 한 100년도 안 된 학문이에요. 처음에 면역학이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는 용어들을 쭉 분석을 해본 건데요. 용어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면역 부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답니다. deficiency. 면역이 양쪽으로 봤다는 거죠. 그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라는 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면역이라는 것은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항원과 항체 간의 반응에서 생긴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뭐가 올라가냐? 면역 시스템. 면역은 시스템 전체가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네트워크 이론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역병의 경로를 보겠습니다. 역병의 경로도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죽였던 것 중에서 이제 사라진 게 있죠. 천연두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발병 사례가 없어요. 이제 근절된 거죠, 이거는. 근데 모든 전염병이 이렇게 근절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병에 대응하는 우리의 면역계 양식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아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페인 독감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무슨 뭐 취약계층, 그러면 뭐 노약자라든지 기저질환자들에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틀 3일 앓다가 그냥 싹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한 1년, 2년 만에 1년 지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거의 사라져버리죠. 이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전염병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면역 외부에서 바이러스 침입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일수록 이 면역 반응이 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주 폭발적으로 면역 세포가 증식을 해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 3일 사이에 죽은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독성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 반응한 것, 우리 몸의 반응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굉장히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지를 않아요, 지금 잘 역학에서. 근데 이런 과민 반응도 일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백신 맞고 부작용 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인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거예요.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없어지면 안 없어지죠. 계속 다제, 내성, 결핵,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약에도 듣지 않는 그런 결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속적으로 걔네들이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연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신 같은 거, 우두 같은 걸 나와서 근절이 됐습니다만 결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진화해서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는 수백 년 동안 남아있는 독감, 콜레라 그런 것도 그렇죠. 독감도 계속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풍토병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해마다 다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독감이죠. 그다음에 이제 풍토병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의 환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이런 새로운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역병을 극복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근절할 것이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달리 반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물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설의 생물학, 우리는 이 통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생물학이죠. 통섭, 생물학으로 모든 인간 현상과 자연 현상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었죠. 한동안 유행했었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도 이 책은 아주 40년 동안 베스트셀러니까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필독서로 되어 있어요. 왜 아직 필독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통섭이라는 말에 굉장히 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오해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학문들 간에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생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 제국주의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도정일 교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때 있었고 지금은 이 말을 잘 안 쓰죠. 그리고 이제 같은 발음입니다만 통섭, 서로 오고 간다는 학문들의 통섭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발음이 너무 똑같아 갖고 다른 말을 쓰고 싶긴 합니다만 이 통섭에서 이 통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학문들이 서로 통섭하는 과학과 인문학이 통섭해야 되고 또 동서학문도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역설들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있지만 없는 그런 현상. 이것이 역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점점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존재에 대한 새로운 느낌, 존재의 느낌, 어떤 그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존재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관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아스 바그너라고 하는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 역설의 생물학을 얘기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무슨 동양의 현자 같아요. 학문은 인간이 질문을 하고 세계가 이에 반응하는 인간과 세계관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양사상과 유사한 통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아주 첨단 생물학을 공부한 생물학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서양의 학문도, 서양의 환원적인 학문도, 서양의 과학도 그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이미 벌써 일어난 일 아닙니까? 뭐 상대성 이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이 나왔잖아요. 그 전통 클래시컬한 그런 뉴턴 역학하고는 설명 안 되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생물학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생물학은 마치 뉴턴 역학의 명료함을 동경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통섭이란 말도 사실은 그런 그 동경, 물리학에 대한 동경, 그 물리학도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아니라 뉴턴 역학에 대한 동경,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그 명확한 원리가 뭐죠? 진화의 원리죠. 진화의 원리가 모든 걸 설명할 것이다. 인간 현상을 모든 걸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역설의 생물학에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문법, 새로운 세계관이 지금 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환원주의를 극복한 그런 그 현대 생물학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재미있게도 이런 책들이 아주 금방 번역되고 있습니다. 번역이 되고 있어서 번역의 질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이런 걸 원서로 구해서 읽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원적인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거 바그너 책입니다. 두 권 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만 이 진화라고 하는 것도 아까 앞에서 봤던 어떤 통섭의 관념이 아니라 이거 여전히 이제 역설을 허용한 역설 속에 있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그런 과학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과학 이론이 아니고 정치 철학입니다만 로베르토 에스포지토라고 하는 분이죠. 이태리 정치 철학자가 이런 책을 쓰죠. 이뮤니타스, 커뮤니타스 이런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국 뭐 이민이라는 건 면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고대의 관념, 그러니까 이제 이뮨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그 기원이 어떤 정치적인 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무가 면제받는 것. 똑같아요. 동아시아도 우리가 아까 군역, 부역 이런 거 할 때 역자를 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고대 로마에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재미있게도 이 이뮨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그런 것에 면제가 되지만 또 동시에 보호로부터도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도 관계없는 거죠. 그 사람은 뭐 호모사케라는 얘기를 누군가 했죠. 그런 식으로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면제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분은 이런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제대로 다 이해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커뮤니타스예요. 그러니까 이뮤니타스는 어떤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커뮤니타스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의무를 같이 지자는 거죠. 같이 나눠 지자는 그런 의미의 커뮤니타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역설의 생물학과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 철학입니다만 정치 철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치에서 사용됐던 용어를 생물학의 용어에서 그냥 쓰고 있는 거잖아요. 면역학에서. 그것과 같은 그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19세기의 의학자 이런 얘기를 했죠. 루돌프 비르쇼라고 하는 분이 의학은 사회과학이고 정치는 거대한 규모의 의학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철저하게 자연과학, 생물학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좀 학생들한테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주 엄청난 분이죠. 19세기에인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이것도 심리학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국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허태경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했죠. 인간 존재에서의 이용을 개인주의, 집단주의, 관계주의고 한국인은 주로 관계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라면 일본 사람들은 주로 집단주의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도 섞여 있지만 주로 관계주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거를 저는 다시 그 면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전염병을 앓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사람 안 만나고 거리 두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에 관련된 거죠. 사회적 거리 두는 개인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집단 면역,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병에 걸리면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집단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관계주의라는 말이에요. 주로 개인을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때가 그런 개인주의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긴 하지만 곧 잦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97년 IMF 때 금모기가 벌어졌잖아요. 제가 그때 외국에 있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또 우리나라에 그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뭐 몇 년 동안 수백만 명이 달려들어서 바위에 기름을 닦아내잖아요. 이런 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관계의 의식이 아닌가. 이게 우리 삶의 문법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거죠. 연결되고 관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에 이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의 단계가 있는 거죠. 면역의 단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역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공역이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에 공을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나누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의 질병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공공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함께 맞는 비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죠. 우산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함께 맞는 것이 더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을 맞는 것도 함께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뭐 손을 씻는 것도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아까 에스포지토가 이제 커뮤니타스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역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처럼 단지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어울리기라는 겁니다. 어울리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다양한 면역성들이 서로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켜 생기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이었다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초기 단계의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울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도 어떻게 우리랑 어울릴 것인가 하는데 지금은 방식이 백신을 맞고 이러면서 변이를 거치면서 독성이 약화되고 전염병은 강하지만 독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어울려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있으면서 되물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생성이라는 거죠. 우리 동아시아 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되어 가는 것이죠. 비커밍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거 크로노토프 얘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문학 비평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크로노토프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얘는 아까 그 네트워크 면역 네트워크 이론이고요. 마그너 역설의 긍정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표가 두 개인데.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춤을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봤는데 도가적 자연주의. 보통은 우리가 도가 사상은 주로 자연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뭐 저 서구의 무슨 뭐 저 과학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과학에서 얘기하는 자연주의랑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결국은 존재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느낌. 도가적 자연주의가 주는 존재의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뭐 도덕경을 읽고 있으면은 느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양 과학을 공부할 때 느끼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때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안다고 알미라고 하는 어떤 지식의 어떤 습득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문헌들 읽다 보면 존재의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아까 그걸 뭐 현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어떤 특정 시기에 있었던 그런 학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밝고 명확한 그런 지식 또 한편으로 추구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또 배면에 깔린 어떤 묵직한 느낌의 학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육아적인 전통이 우리도 강하잖아요. 조선 500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합리주의와 인문주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인문주의를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륜의 규범을 또 육아적인 인문주의에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설의 생물학.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해왔던 환원의 생물학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바라볼 수 있는 생물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역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설의 생물학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위의 것과 어우러져서 봄 중심의 어떤 새로운 사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과 서, 자연과 인문과 사회가 통접이라고 저는 써봤어요. 어떤 분이 이거 들레지를 번역하는 분이 이제 통접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아까 통섭이라는 말 두 개가 썼잖아요. 그것과 달리 통접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뭐 화이트헤드는 뭐 합생이라는 말 썼죠. 콘크레센스라는 말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통접 또는 합생.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통적인 학문 분류 체계를 벗어나는 뭐 과학이다, 인문학이다, 이과다, 문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류가 아니고 또 동양 철학이다, 서양 철학이라 하는 그런 인위적인 분류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소리를 든 특히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구체적인 어떤 맥락으로 삼아서 어떤 새로운 사상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춤추는 방식입니다.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저건 보고 앉았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디 세상에 없는 춤이에요. 저 춤은 본 적이 없는 춤인데 그런데 또 사람들이 열광한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것 같다. 어색한 듯하지만 뭔가 또 합하는. 근데 왼쪽에 보면은 이제 같이 열심히 잘 뛰는데요.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거죠. 빨간 옷 입은 친구 저 친구는 자기가 돋보이려고 막 엄청나게 뛰다가 또 바꿔서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른쪽 거는 것이 예술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힘겨루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자기 힘을 낮추고 우리 전통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힘을 낮추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런 취미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